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92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며칠 있으면 우리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뭐 흔적의 역사에서 무슨 올림픽 기획이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48년도에 이제 해방 후니까 3년 만에 첫 번째 그 출전한 올림픽이 런던 올림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70년 가까이 됐으니까 사실 70년 전의 역사도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뭐 느낌 이런 것 좀 나는데요. 어쨌든 그 런던 올림픽 출전 처음 했던 그런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방 후라고 하셨으니까 네. 일제 압제 아주 혹독한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처음 출전한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서로 감회가 아주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그랬다 그러는데요. 올림픽 개막식이 1948년 7월 29일 런던 엠파이어 스타디움에서 열렸다는데 한국이 이제 29번째 태극기를 앞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파견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민재호 서울중앙방송국 아나운서였다는데 그 아나운서의 그 라디오 중계 멘트가 떨렸다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또 큰 사고를 치는 분이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호 아나운서가 그런 사람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중계 멘트가 태극기가 입이 있어 말을 한다면 우쭐거리고 춤을 추면서 그 파란만장한 지난 날을 눈물로 독백하리라 뭐 이런 약간의 시적인 어떤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네. 이게 임시정부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 1948년도라고 하면 사실 그리고 7월 29일이잖아요. 개막식.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 8월 15일 이전이잖아요. 예, 뭐 한 17일 전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정식 독립국가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코리아라는 국호와 함께 태극기를 앞세울 수 있었으니까 뭐 굉장히 가슴이 벅찬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올림픽 참가를 위한 그 과정 자체가 아주 파란만장했다면서요. 뭐 독립국가가 아니었으니까 그 처지였으니까 그 조선 참가 뭐 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있었다는데 이 재미교포인데 전경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평북 출신인데요. 7살 때 이제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떠났으니까 뭐 영어를 많이 잘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했던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아주 이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해방이 되니까 이제 귀국을 해갖고 이 1948년 런던 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이제 올림픽 대책위원회가 이제 열렸거든요. 네. 거기 이제 부위원장을 맡았다는데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뛰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잘하고 이제 국제 감각이 좀 있었으니까는. 네. 특히 이제 그 미시간대 동창이었다는데요. 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에버리 브런디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간 동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갖고 IOC 가입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파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사실 독립국가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IOC 가입 자체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독립국가가 아니니까 IOC 가입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소식들이 보도가 되고 막 찔끔찔끔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경무 선생이 그 나름 굉장히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통해가지고 결국 이제 1947년 6월 20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IOC 총회가 열렸다는데 거기서 조선의 올림픽 참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는 거고 참가는 뭐 사실상 확정된 것이어서 총회는 그저 이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그 전경무 선생이 이제 5월 29일 날 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그 미군정 하지 중장이 내준 그런 그 수송기를 타고 김포 비행장을 이륙을 했는데 그 비행기에는 이제 전경무 선생을 비롯해 갖고 33명의 승객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 8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그 수송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야스기 비행장을 불과 8마일 앞두고 무선 교신까지 이제 주고받았고 뭐 그래갖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짙은 안개 때문에 산악지대로 추락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사고로 전경무 선생을 비롯해갖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아주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유,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비보였죠. 예. 이제 이 슬퍼할 사이도 없었다는 건데요.
잘못하면 이제 IOC 가입권이 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경무 네. 선생이라는 그 외교관이 없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재미 사업가였던 이원순 씨를 또 스톡홀름이 급파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정경무 선생이 다져놓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IOC 가입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참가도 성사가 됐다는 그런 뭐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참가 자체는 성사가 됐는데 선수단을 거기에 보내려고 하면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이 문제였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가 이제 불과 2년 뭐 이런 거 3년도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기댈 민족 자본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참가비도 뭐 만만치 않았는데 거액의 참가비를 참 마련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 군정청을 찾았는데 그 미 군정청 도움 없이는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후원에도 막 조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결국 만든 게 복권 발행입니다. 복권 발행.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미 군정청에 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했다 그래요. 네, 복권 발행하는 건 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미군 정청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뭐 사행성 도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을 뭐 이렇게 조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데 뭐 사실 미군이 돈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복권 앞면에는 비행기 사고로 죽은 그 정경무 선생의 사진을 담고 그 복권 판매가가 사실 한 장에 100원이었는데 100만 장이나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만 달러의 비용이 충당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용은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선수 선발 과정을 거쳤겠죠? 예,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했겠죠. 축구, 농구, 역도, 레슬링, 마라톤, 권투, 뭐 복싱이죠. 그다음에 사이클 이런 7개 종목에 67명을 했는데 그 선수가 52명인데 그중에 30대 선수가 31명. 60%에 달했다는 거죠. 좀 의외인데요. 30대가 10명 중에 6명씩이나 됐어요? 이 사실은 뭐 약간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습니다. 원래 1940년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했었고 44년 올림픽은 사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기로 했었는데 사실 일본이 중일 전쟁을 37년에 또 일으키잖아요. 네. 그리고 39년에 유럽에서는 또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차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 올림픽이 열리지 못했던 거죠. 2번 연속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88했던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하고 44년에. 예. 올림픽을 뛸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일제 치하지만. 그래서 좌절감이 컸던 거여서 뭐 이제는 또 다시 이제 코리아 이름으로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출전하려고 그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뭐 출전하고 싶은 선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실력대로 보통 뽑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30대는 운동선수라고 했을 때는 좀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선발전을 했겠죠. 그 30을 넘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이번이 아니면 또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신문에 보면은 이들은 한창 때 허명만 믿고 각 경기단체의 고위층을 움직여서 대표 선수로 속속 선발됐다. 실력이 아니라 연장자 순으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는데 장유유서가 통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가겠다고 이제 악의 다툼을 벌였다는 건데 당시에 네. 그 경향신문, 우리 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유람하는 셈 치고 뭐 이번 기회를 노리고 덮어놓고 가야만 되겠다는 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 목적을 달성하면은 여하한 수단도 가리지 않겠노라 하고 무조건 하고 런던행을 지원한 사람도 있었다. 반면에는 이번 올림픽에는 반드시 가야 할 실력자들은 결국은 못 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경향신문에 나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요. 그 뭐 신문을 보면 아주 이 굉장히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문에서도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 신문 보면 또 살벌하게 막 이렇게 그 비난을 많이 하는데 신문에 그럼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무려 60여 차례의 회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선수 선발을 둘러싼 것이었다라고 이제 한숨을 쉽니다. 심지어 폭력 사태가 나고 그래서 미 군정청이 개입하기도 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있었다 그러죠. 거기 경향신문을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선발된 감독 선수가 내일은 탈락되는 일이 있었고 또 오늘 탈락된 임원이 또 내일은 선발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어떤 병력, 폐렴이 있었다 그러는 걸로 해갖고 단념하라 뭐 이렇게 권유하는
옛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네. 그 갖가지 사유를 들어서 런던 여행을 방해하는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록들 보면 그 출전을 두고 엄청 이렇게 못 말리는 싸움들이 계속됐던 거네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다는데요. 농구, 축구 같은 경우는 전임 감독 없이 또 올림픽에 출전하는 뭐 서로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또 감독도 뭐 안 갔다는 거죠. 예. 웃지 못할 일이 막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축구의 경우는 엔트리가 18명인데 11명이 30대였다는 거고요. 농구는 9명 중에 7명이, 그다음에 역도는 8명 중에 6명이, 레슬링은 4명 중에 3명이 30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런던 올림픽 대표 선수를 이제 뽑는 과정에서 탈락한 선수 중에 아예 조국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농구의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팀이 고려대 농구팀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고려대 농구는 뭐 젊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니까. 예. 이혜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골키퍼였다는 건데 선배 때문에 뭐 아니 네가 뭐 어린 놈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대표에서 탈락이 됐는데 너무너무 낙담을 해갖고 일절 이제 소식을 끊고 잠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메이지대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해방 직후니까 사실 네. 올림픽 출전 때문에 이제 월북한 선수들도 있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 엔트리에서 탈락했다는 건데 젊은 대학생 11명이 월북한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축구협회 평의원이자 감사였던 현효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서울대생, 뭐 고대생, 연대생, 동국대생 뭐 이런 젊은 대학생 축구 선수들을 모조리 11명이나 끌고 이제 그 월북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북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그 방송을 했다 그럽니다. 남조선 축구 대표팀이 정부 수립을 경축해서 벌어진 기념대회에 출전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건데 뭐 그렇게 올라간 선수들이 대부분 북한에 이제 잔류를 했고 그 중에 몇몇은 또 한국 전쟁 도중에 이제 빨치산으로 또 내려오는 그런 아주 이 비극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네, 역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국 선수단이 이제 런던으로 출발은 잘 했던 건가요? 뭐 초창기니까 춘티가 이제 영역을 했다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예. 겨울용 양복제로 만든 단복을 입었다. 그래서 땀 범벅이 됐다는 거죠. 더우니까 여름철이었으니까. 여름인데. 그 뭐 이 48년 6월 21일 개막을 한 달여 남겼는데 선수단이 이제 거국적인 환송 열기 속에 장대에 올랐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한 뉴스 이런 데 보면 이제 네, 나오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요즘 선수들 같으면 뭐 전세기로 아주 빠르게 날아갔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요 류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27시간에서 34시간 뭐 간다 그러는데 뭐 전세기라도 너무 머니까 그런 건데 네네. 런던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또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그래서 이 부산, 일본 하카다, 요코하마, 중국 샹하이, 그 다음에 홍콩 이런 데까지 이제 여객선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방콕, 캘커타, 뭐 뭄바이, 카이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20여일 만에 그 런던에 도착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올림픽을 치르러 갔는데 국민들 기대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대단했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그 송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금메달하고 동메달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7년도 올림픽 1년 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또 서윤복 선수하고 최윤칠 선수가 1등하고 최윤칠 선수가 좀 몇 등인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서윤복 선수는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랬군요. 근데 그러면 소윤복 선수는 당시 기록이 좀 아주 대단했던 거죠? 그 보스턴 마라톤 우승 기록이 2시간 25분 39초거든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의 기록이 2시간 29분 12초 뭐 이러니까는요. 기록 깼군요. 예. 뭐 한 4분이나 차이가 났으니까 자신감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마라톤 이외에 뭐 또 국민들 기대를 모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흔히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할 수가 근자감이라고 있는데 하죠. 맨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하고 이제 계속 싸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예선 상대였는데 그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일본한테 패한 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팀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선수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또 있었다는 거죠. 네네. 또 만약에 올림픽에 또 여자 선수가 그때 당시에 좀 참가를 많이 했었나요? 딱 한 명 우리가 이제 홍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신문 기록에 나오는데 이화여중 5학년생이다. 이름이 박봉식이라는 그 여자 선수입니다. 이름으로 참 요즘 약간 촌스럽다는 이름일 수가 있는 건데 옛날에는 뭐 그랬죠.
이 여학생도 사실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유망주였나 봐요. 그때 뭐 18살이었는데 예. 그 사실 뭐 48년 4월 28일 그러니까 올림픽 개막 한 4개월도 안 남은 때인데 올림픽 파견 선발전 투혼반 경기에서 37m 08m 37m 08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록이 그 베를린 올림픽 때 독일 선수가 던졌던 세계 신기록이 37m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기록을 능가한 기록이었다는 거죠. 엄청 주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예. 요즘 같으면 김연아 선수 정도로 이렇게 좀 기대를 모았나요? 예, 그렇죠.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화중학이 이제 유관순 10살 길러냈잖아요. 그래서 처녀 의사 유관순을 길러낸 이화중학의 보배 박봉식의 야무진 출사표 해갖고 이제 뭐라고 이제 인터뷰가 나오냐면 여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좀 섭섭해요. 앞으로는 이런 대회에 조선의 여성도 많이 참가하도록 해주기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기록은요 과히 뒤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고 나름 굉장히 좀 자신감을 피력을 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하기로 이 런던 올림픽에 그 또 김성집 선수도 좀 유명하잖아요. 당시 그 김성집 선수도 우승 후보로 꼽히고 그랬죠? 뭐 맞습니다. 그 네. 김성집 선수가 75kg급이고 남수일 선수가 이제 그 60kg급이고 용상에서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복싱의 한수환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해볼 만한 선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유망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엄청 많이 딸 거다 이런 가능성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도 컸을 것 같고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 올림픽 나면 뭐 금메달 10개, 은메달 몇 개 해갖고 종합 메달을 노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마라톤에서는 금메달은 뭐 100% 따는 당상이고 축구는 또 은메달 혹은 동메달 뭐 역도나 이런 데서 뭐 몇 개 금메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냥 뭐 아주 그 큰 꿈을 그리고 떠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 국민적으로 성원도 엄청 대단히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1936년에 올림픽을 참가하고 12년 만에 올림픽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계의 어떤 그 이 벽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서 기록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잘 모른 거죠.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그랬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 이제 올림픽 결과는 좀 초라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금메달 후보라 그랬잖아요. 박봉식 여자 선수. 예. 이게 뭐 이 자기 최고 기록에도 못 미치는 33.8m. 원래 저 선발전에 기록한 게 37m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위권이고 그다음에 레슬링 선수들도 모두 이회전에 탈락을 했는데 역시 이 런던이라는 게 먼 이역만리에 가니까 아무래도 컨디션 조절에도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또 기대를 모았던 축구는 첫 경기에서는 이겼다면서요. 당시에 그 세계 중상위권인데 지금 멕시코 지금도 뭐 멕시코 하면은 굉장히 어느 뭐 월드컵에 나가면 빠짐없이 16강은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팀이거든요. 5대3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전드라고 있어요. 김용식 선수, 뭐 이유영, 뭐 이런 뭐 홍덕영, 뭐 민병대, 정남식 이런 사람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스타급들로 구성이 돼갖고 아주 뭐 으쓱하게 뭐 이렇게 뭐 스코어가 난 거죠. 근데 이제 2차전 때 완전히 미천이 완전히 드러나는 탈탈 털리는 그런 경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2차전 상대가 스웨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을 이제 약간 아래로 보는 이유는 일본 팀으로 뛰었던 선수가 있을 때 스웨덴을 이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30년 베를린 올림픽 때 일본이 스웨덴을 3대2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 대표로 뛴 사람이 그 김용식 선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뭐 스웨덴 정도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인이니 뭐 어디 피진이 이런 데 이렇게 쳐갖고 저건 당연히 1승 상대로 꼽았던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스웨덴과의 경기 결과는 참패를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패 그 정도가 아니라 참담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가 압도적인 체력, 뭐 하여튼 체격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당시로는 그 논스톱 패스던 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압도를 했는데 전반에 4대0, 후반에 8대0 그래서 합계 12대0 뭐 이렇게 났다 그런 거죠. 네, 이게 축구인데 숫자가 12골이나. 네, 지금도 깨지지 않은 올림픽 네. 최다 실점패입니다. 골키퍼가 당시에 22살 먹었던 홍덕영 선수였는데
슛을 뭐 50여 개를 막았다는 거죠. 예. 혼쭐이 났다는데 어쨌든 근데 여담인데 스웨덴이 축구에서 우승을 하거든요. 우승하는 팀을 뭐 1승 상대로 보고 막 그랬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 네. 게 사실 우승팀인 줄도 모르고 좀 이렇게 얕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기대했던 마라톤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마라톤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따는 당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악몽의 레이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최은칠 선수는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피치를 올리기 시작해갖고 27km 정도부터 이제 선두를 질주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수단이. 그래서 네네. 이게 38km까지 이제 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우승 아니냐 해갖고 아주 기뻐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막상 딱 보니까 이 결승점 통과한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카브레라라는 선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반전인가요? 네. 이 최윤치 선수는 왜 그렇게 결국 그 우승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윤복 선수가 기록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인데 왜 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낸 걸까요? 최은칠 선수는요 선두권을 아까처럼 이렇게 달리다가 이게 40km 그러니까 발병이 난 거죠. 40km 지점이면 2점 몇 킬로만 가면 되는 거죠. 41.195니까는요. 다리 경련으로 쓰러졌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쥐가 났다는 거고요. 네. 서윤복 선수는 27위. 이게 자기 기록이 2시간 20분 되었는데 2시간 58분 51초. 정말로 참담한 기록으로 이제 27위를 했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기록에 엄청 못 미치는 기록으로 들어왔네요. 사실 그러면 이 경기의 우승자 기록은 어땠나요? 카브레라라고 했는데요. 2시간 34분 51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송기정 선수가 36년 베를린에서 세운 기록이 2시간 29분대라고 그랬잖아요. 무려 4분이나 늦은 기록이고 그다음에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기록이 2시간 25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평소 실력만 했으면 정말 우승은 따는 당상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마라톤까지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고국에서 지켜보던 팬들의 실망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향신문 48년도 8월 20일자 보도를 보면 옛날 그 말 약간 섞지만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마라톤 참패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국내에 알려지자 성미 조급한 사람은 격분에 못 이겨 라디오 통을 두드려 부숴버렸다라는 등 뭐 어떤 사람은 이번 마라톤 경주의 참패는 무슨 곡절이 꼭 있을 것이다라는 갖가지 억측과 유언비어가 날이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마라톤 참패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이런 기록을 적고 있어요. 네. 엄청 충격이 컸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성적이 부진했던 걸까요? 사실 뭐 평소 실력만 발휘해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기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언론이 이제 꼬집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더 세고 격분에 못 이겨서 아주 그 격정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향신문 그 당시에 보니까 참패 원인을 11가지나 꼽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뭐냐면 각 개인의 실력만을 위주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기력을 미리 소모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협동정신 배양과 합동 연습 기회가 단기간이었다. 그리고 감독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감독이 많아서 선수 각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될지 알 수 없었다. 감독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사 관계가 잘못돼 갖고 사고가 발생한 거다. 그다음에 선수들이 코치의 지시에 불복종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조국의 명예를 몰각하고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서로 작전 계획도 없이 그냥 마냥 질주해서 외국 선수한테 어부지리를 줬다. 또 다음에 자기의 역량을 알고 남의 역량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은칠 선수는 최은칠 선수대로, 그다음에 서윤복 선수는 서윤복 선수대로 무모하게 폭주를 했다. 그다음에 뭐 출발 때부터 최 선수는 단연 선두로 달렸는데 서 선수는 선두를 안 뺏기려고 전반전에 또 너무 속도를 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네네. 뭐 이런 모든 결과로 인해서 자기 기록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록으로 불량한 기록으로 갖고 만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 마라톤 선수들의 무모한 폭주가 드디어 각국 마라톤 선수들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해서 국제적 위신을 잃게 하고 전반적으로는 기록까지 불량케 했다라고 아주 마구 비난을 하게 됩니다.
네, 엄청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선수단 내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잖아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주 시리즈로 이제 비난을 하는데 네. 1번, 2번 해갖고 올림픽 출장에 앞서 합숙소에서 합숙의 목적을 몰각하고 A 선수는 개인 행동을 취하고 또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줘야 될 감독조차 선수들을 합심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리 선수는 선수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불화를 했다고 해도 3천만의 명예와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서로 합심해서 외적,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이 당함이 마땅하거늘 해갖고 아주 그냥 뭐 아주 비장한 그 이 각오로 비난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선수단이나 감독이나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모래알처럼 자기들만 생각하거나 화합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최은실 선수도 그날 그때 그 훈련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나중에 합니다. 뭐냐면 불평 같지만 연습이 잘못됐어요. 창가 선수가 저하고 서윤복, 홍종호 이런 세 명이었는데 경기에 미숙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미숙하면 코치의 힘이 절대적인데 시합 일주일 전에 선수 자신이 이제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조절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쉼은 뭐 이렇게 좀 괜찮겠구나 해갖고 하루에 30분도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 날이 굉장히 무더웠는데 이게 20마일 이상 지나니까 이게 뭐 이 경련이 일어나고 염분이 너무 나오고 이래갖고 이 쥐가 나고 막 이래서 아주 골치 아팠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동아일보에 이제 그 나중에 64년도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게 좀 그렇게 치는 경기 같은데요. 네. 그 마라톤 말고 다른 경기들은 이제 뭐 또 어떤 결과를 좀 냈나요? 이 참 기막힌 건 이제 역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역도 60kg 중에 이제 출전했던 남수일 선수 이 사람이 또 이름난 술꾼이었다는데 선수단 가운데서 최고령이었다는 건데요. 이게 런던행 비행기 이제 런던으로 갈 때 그 선수들이 승무원이 주는 조그만 병에 이제 양주를 받았는데 남수일 선수가 이제 이게 웬 떡이냐고 이제 쫙 들이키는 난 다음에 빈 병을 가방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됐다 그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남수일 선수하고 이제 선수전에서 한 방을 썼던 사람이 송기정 선수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선수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중계반 아나운서 아까 얘기했던 민재호 큰 사고를 친다는 그 민재호 아나운서하고 네. 그 송기정 선수는 아까 그 선수로 간 게 아니라 조사연구원으로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그 방을 쓴 거죠. 근데 이제 경기 전날에 그 남수일 선수 경기 전날에 송기정 가방에서 육포하고 대구포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맛을 다신 거죠. 그 아나운서 민지호 씨가 이제 이거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경기 전날이잖아요. 네, 경기 전에 그렇습니다. 결국 술을 마신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래서 네. 흔적의 역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달도 좋고 안주도 좋네. 여기에 술만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남수일 선수가 자기 가방에서 그 세네 병의 술병을 꺼내고 뭐 그랬다는 건데 그 아까 술병이 그 비행기에서 먹고 빈 병을 넣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빈병에 든 것이 술이 아니라 공업용 살리실산 용액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공업용 살리실산 용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또 그게 왜 그 빈 술병에 들어있었던 거죠? 발음도 안 되죠. 살리실산 어렵죠. 그 당시에 그 의무 담당이 유한철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 약이 뭐냐면 선수단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피부 도포제를 사려고 네. 런던의 약품 시장을 백방으로 돌아다녔는데 사실 영국도 2차 대전 직후여서 이게 물자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용 살리실산이라는 용액을 대용품으로 이제 구입을 해갖고 선수들한테 나눠줬다는 건데 네네. 이 남수일 선수가 그 용액을 술병에 이제 빈 술병에 넣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민재호 아나운서가 술 한잔 하자 뭐 이러니까 그냥 깜빡하고 이 술로 착각해서 그 술병을 내놓은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대용으로 먹으려고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술을 따라 마셨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살리신 용액. 살리실 산용액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허벅지에 바르면 쏴하는 기운이 뒷다리까지 미칠 정도였대요. 굉장히 독했다 그러는 거죠. 엄청 큰일이 났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재호 아나운서는 등치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뭘 그러냐고 호기를 부리고 벌컥 마셨다는데 두 사람은 한 잔만 먹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잔만 먹었는데도 송기정, 남수일 이런 사람들은 또 떼굴떼굴 굴르고 막 화장실에서 모두 토해놨는데 이 민재호 아나운서는 그나마 좀 참고 했다가 벌컥 마셨지만 좀 참고 있다가 자다가
마치 고물음소리를 내면서 정말로 선수단을 다 깨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사건으로 선수들 경기력에 문제가 생겼겠네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선수들을 잠을 다 깨운 거예요. 하도 소리치고 뒹굴뒹굴하고 네. 막 그러니까 정말로 전부 선수들이 거의 잠을 못 잔 거죠. 그래서 축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8강전에서 12대 0으로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 그 전날 네. 축구 선수도 잠을 못 잔 거죠. 그리고 같이 뭐 이 용액을 먹었던 남수일 선수도 이틀 만에 경기에 나섰는데 4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패더급인데 남수일 선수가 갖고 있던 공기록이 335kg였는데 이 만시창에 대해 갖고 307.5kg만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공인기록만 들었어도 뭐 금메달 땄다 이런 거고 민지호 아나운서는 축구가 0대 12로 스웨덴한테 졌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내 추태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민족 반역자 이러면서 머리를 막 그 벽에 막 찧고 막 그래갖고 죽어버리겠다고 막 자해하고 뭐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뭐 사람이 안 죽고 살아 있는 게 그게 다행인 거죠. 지금 같았으면요 그런 사건이 만약에 전해졌으면 아마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거국으로.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이 삼총사 살았잖아요. 뭐 재생의 기념으로 의형제를 맺었다는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해프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런던 뭐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6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또 올림픽 대회를 좀 보다 보면 사실 가끔 이제 오심이 그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복싱에서 오심 때문에 억울하게 친 선수가 있었다면서요. 한수환 선수라는데 프라이급 출전을 했는데 이 준준 결승에서 네덜란드 선수를 뭐 KO로 물리치고 4강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것도 참 굉장히 지금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경기 시간이 바뀐 거를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4강전에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겨우 그 나중에 뭐 통보를 받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컨디션은 최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대가 한수환 선수가 이제 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피해 다니는 뭐 그러면서 이제 파워를 3번이나 당했다는 거죠. 근데 실격이 선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게 판정패를 했는데 그 어쨌든 이제 한수환 선수는 그 다음에 3, 4회전에서 동메달은 땄죠. 네. 뭐 동메달도 좋긴 하지만 그 50만 없었으면 혹시 뭐 금메달도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경기 시간을 제대로 알고 갔으면 네.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 당시엔 또 힘이 없으니까 뭐 그랬던 뭐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런던 올림픽의 한국의 최종 성적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요? 뭐 아까 우리가 잘 네. 알려진 김성집 선수 역도 동메달, 그다음에 아까 그 얘기했던 한수환 선수 동메달, 2개의 동메달 뭐 이런 거죠. 네. 아까 출발할 때 이 국민들 기대에 비해서는 아주 성에 안 차는 성적이네요. 뭐 그렇죠. 마라톤은 따놓은 당상이고 뭐 축구는 은메달 동메달 뭐 네. 그런 여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니까 책임론 문책론이 정말로 거세게 일어요. 뭐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지 뭐 사실은 2년도 좀 넘었고 이제 3년도 안 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사실은 태극기를 달고 첫 출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단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그만큼 실망도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향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감독은 한 선수만 지도했단다. 선수는 선수대로 분열했다. 이 상태에서 어찌 금메달을 바라볼 거냐.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는 격언도 있거니와 뭐 이러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뭐 지금도 일부 그렇긴 하지만 아주 한번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역적 취급을 당한 거네요. 뭐 당시에는 또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낙이 없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신생국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뭐 경기 강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라도 이제 자부심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 당시 경향신문 보면은 왜 올림픽 선수단이 이렇게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꼽습니다. 아, 네. 뭐 그 경향신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또 선수단을 꾸짖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결회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올림픽 후원권, 그러니까 복권이죠. 그거를 샀다고 우리가 너네를 이 비난하고 꾸짖는 게 아니다. 뽐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좋은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심이 없어서 졌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 하는 것이다. 그대로 나와요. 죽일 놈이 살릴 놈이라고 신문에 나올 정도로 아주 화가 단단히 나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선수들이 단합하지 못해서 본인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 뭐 안 좋은데 이제 자꾸 이게 뭐 또 안 좋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신 보도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선수단은 아침부터 밤도록 행복
밤이 늦도록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연습이 없었을 때는 댄스죠. 네. 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촌으로 썼던 그 국민학교 소학교에 피아노를 치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러 또 저작거리로 나가기도 했다. 그들이 조용할 때라고는 식사할 때뿐이었다. 그리고 이젠 제법 영국 소녀들하고 더불어서 오래도록 댄스를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중 일부분은 고국으로 가져갈 모사, 그러니까 털모자 실사자거든요. 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죠. 아, 내용이 좀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막 춤에 빠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이게 뭐 보도가 좀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국내 여론이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성적만 좋으면 그래도 뭐 댄스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나왔을 건데요. 성적이 안 좋으면 사실 다 안 좋은 거거든요. 댄스라는 게 사실은 그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저질 댄스를 쳤거나 뭐 불륜 댄스를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교 댄스 좀 쳤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론이 최악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정상윤이라는 선수가 이 댄스에 빠졌다라는 보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청장 같은 사람이 대회가 끝나면 돌아가면서 파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구 선수가 영어도 제대로 좀 잘하고 그러니까 이 댄스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파티에 보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UPI 기자가 코리아가 뭐 야만국인 줄 알고 있었는지 영어도 하고 댄스도 한다니까 신기해서 쓴 기사다. 그런 것이 이제 와전된 거다라고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결과가 좋으면 가정이야 좀 어떻든 간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사실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이런 것들도 좀 비판을 받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사실은 네. 그 과정도 중요한 건데 그래도 뭐 금메달 따면은 좋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는 또 더했겠죠. 그리고 이 뭐 민족 자존심을 좀 찾아보겠다 뭐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올림픽이었고 그래서 이제 실망은 더 컸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성적 지상주의는 사실 벗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땀 흘리는 사람 그다음에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번 올림픽에는 제가 나중에 뭐 칼럼도 하나 쓸 것 같은데 4등에게 좀 관심을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있어요. 그 2012년 올림픽 때인가요? 역도에서 4등한 선수가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 선수가 이번에 그 약물 파동을 해갖고 동메달 딴 사람인가 누군가가 이제 탈락이 됐거든요. 네. 뒤늦게. 그러니까 4등 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지금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임정아 선수가 누가 그러는데요. 앉아있다가 열심히 하는 바람에 4등이었어도 지금 동메달을 몇 년 만에 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결국 그렇게 성적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는 나올 수 있으니까 4등에 한번 초점을 맞춰갖고 이번 올림픽을 봐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